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IT 물류정보관리사 공급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권방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고관리 기본 모형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최소 최대 모형 민맥스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소 최대 모형은 절충형 시스템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스몰 s, 라지 s를 표현을 해서 SS 시스템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 최대 모형은 고정 주문량 모형과 고정 주문 기간 모형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충형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정 주문량 모형의 단점은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품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매번 각 품목들이 출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고 수준을 파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정 주문 기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실시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고 수준을 파악하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지요. 반면에 그런 수요의 변동에 대비해서 안전 재고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민맥스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맥스 모형은 절충형 모형 또 최소 최대 모형이라고 하지요. 이 모형은 정기적으로 고정 주문 기간 모형처럼 정기적으로 재고 수준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은 그 고정 주문 기간이라고 하는 그 모형보다는 그 고정 기간이라고 하는 정기 점검을 하는 기간이 좀 더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정 주문량 모형처럼 실시간은 아니지만은 좀 더 짧은 그 주기를 가지고 재고 수준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주 그렇게 재고 수준을 파악하다가 재고가 어느 수준 정해져 있는 최소 수준 미니마이즈 그 재고 수준에 포함이 되어지면은 미니멈 재고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발주를 하는 것이죠. 그 발주량은 맥시멈 재고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차이만큼을 주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고정 주문 기간 모형과 유사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아주 단순한 고정 주문량 모형과 그리고 절충형 시스템 민맥스 모형의 어떤 예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라포라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단순한 예시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확인을 하다가 주문이 제로가 되면은 그럼 그 다음 주문만큼을 미리 주문을 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예측되어지는 수요를 미리 딱 그만큼만 주문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수요에 바로 대응하는 방식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있는 표는 고정 주문량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재고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다가 출고가 있을 때마다 재고 수준을 살펴보다가 재고가 우리가 재주문점에 도달했다. 여기 표에서는 재주문점을 재고가 제로인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제로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다음 수요를 주문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근데 고정 주문량이기 때문에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주문량이 오더 플레이스먼트죠. 그 자리에 매번 200개씩 주문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네, 제일 밑에 표를 보시면은 민맥스 모형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민맥스의 모형은 재고를 계속 추적을 하다가 재고 수준이 최소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발주를 해서 최대 양에 도달하도록 발주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수요량이 70개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시면은 현재 재고가 가로에 있는 30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은 발주량이 이미 220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발주되어진 거 220개 플러스 현재 보관하고 있는 보유 재고 30개, 250개지요. 그리고 첫 주에 있는 수요량 70개를
빼면은 출고를 시키면은 남는 재고가 180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80개는 아직 우리가 최소 재고 수준보다는 훨씬 위에 있지요. 그러면 2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발주하지 않고 2주 차를 보시면은 재고가 70개, 수요가 70개입니다. 그러면은 180개에서 70개를 출고를 시키면은 재고가 110개가 남지요. 아직도 최저 재고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 3주 차를 보시면은 수요량이 65개가 되지요. 그러면은 110개에서 65개를 빼면은 45개의 재고가 남게 돼서 우리가 최저 재고 수준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50개보다 더 낮아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 낮아지는 시점에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해서 최고 재고 수준이 250개에 도달하도록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250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에다가 45개지요. 110개에서 65개를 빼면 45개가 남지요. 그렇기 때문에 140개를 추가로 주문을 하게 되면 250개가 될 테고요. 그 250개에서 우리가 수요량을 제외하고 그러면은 남는 재고가 185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반복해서 쭉 우리가 맥스 모형을 적용시켜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형은 굉장히 단순화되어진 그런 모형이고요. 여기에 안전재고 수준을 우리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문 리드 타임, 그러니까 소요 기간 동안의 소요량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모형이 조금 더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져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사용 예를 보실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고정 주문량 모형, 고정 주문 시기 모형, 그리고 최소 최대 모형의 특징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발주량은 고정 주문량 모형은 매번 주문할 때마다 주문량이 고정적이죠. 일정합니다. 고정 주문 시기는 발주할 때마다 현재 재고에서 최대 재고 수준까지 차이를 주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되어집니다. 최소 최대 모형도 변동이 되어지게 되죠. 발주 시기를 보면 고정 주문량 모형은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다가 어떤 재주문점 리오드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은 Q만큼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주 시기는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고정 주문 시기는 일정합니다. 최소 최대 모형도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재고 수준을 점검하는 점검 주기는 고정 주문량은 수시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고정 주문 시기 모형은 정해진 시간마다 기간마다 확인을 하는 것이죠. 최소 최대 모형, 절충형 모형은 이 고정 주문량 모형보다는 길게, 반대로 고정 주문 시기보다는 짧게,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만은 그 정기적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고정 주문 시기보다는 좀 더 자주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고정 주문량 모형은 재고 파악이 수월하고 조달이 쉬울 때, 그럴 때 우리가 고정 주문량 모형을 적용을 합니다. 반면에 고정 주문 시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저가품들, 자주 검토하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품목들, 그리고 수시로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품목이 많을 때, 이럴 때 고정 주문 기간 모형을 적용을 한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유통 소요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통 소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DRP라고 해서 공급망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류 거점들에서 필요한 재고를 얼만큼 확보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일 하류에 있는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 변동이 그 직전에 있는 소비자들과 근접해져 있는 그런 물류 거점의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게 재고의 변동을 갖게 오는 것이죠. 그것이 또다시 그 상위에 있는 물류 거점의 재고와 또 그 주문량의 변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 기업 그리고 공급 기업, 원재료의 공급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우리가 이런 재고 수준의 변동을 가져온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연속되어지는 그런 재고의 변동, 수요의 변동을 대비하기 위한 재고의 변동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재고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산출해 주는 모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MRP 자재 소요 계획, 우리가 종속 수요 품목에 대한 재고 확보 모형으로서 MRP 자재 소요 계획을 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 MRP까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약간의 그 소개만 드리고 갔는데요. 이 DRP가 바로 그런 MRP의 방법을 원용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DRP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MRP의 방법을 또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DRP라고 하는 부분은 안전 재고를 제외하고도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의 변동에 따른 물류 거점들의 재고량을 어떻게 최소로 가져갈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계획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주문 리드 타임에 필요한 소비량을 반영한 주문량과 주문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유통 소요 계획을 풀이하기 위한 절차는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주문 리드 타임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안전 재고를 파악한 다음에 주문 리드 타임에 필요한 기간이 언제인지를 역산으로 해서 그래서 주문량을 결정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유통 소요 계획의 절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예는 최종 소비자에 근접되어져 있는 가장 말단에 있는 지역 물류센터의 유통 소요 계획 수립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최종 소비자들로부터의 수요가 예측되어지는 것이 100개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운송 중 재고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 이내에 우리 물류 거점에 도달할 수송 중인 재고를 얘기를 합니다. 도착할 예정이 없지요. 그 다음에 재고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물류 거점이 확보하고 있는 재고를 얘기를 합니다. 이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주차 전에 현재 미리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450개의 재고가 현재 물류 거점에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주차에 보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450개에서 수요가 100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1주 말에는 350개의 재고가 남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입고 예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주문 소요 기간 이후에 그것이 도달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주문하면은 그것이 창고에 입고되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입고 예정량이라고 봅니다. 그 밑에 있는 주문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기에 발주하는 주문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몇 주 뒤에 주문 소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입고 예정량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빨간 박스가 있죠. 이 유통 소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물류 거점마다의 어떤 고유의 그런 전제 조건들이다,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물류센터에서는 현재 기초 재고가 450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거기서 표에 우리가 이전 기간이라고 해서 재고 450개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 2주다라고 하면은 발주를 하면은 2주 뒤에 그 발주되어진 수량이 거점에 도달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주 뒤에 비로소 재고로 확보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안전 재고 100이다라는 뜻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재고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수요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고객한테 대응하지 못하면은 심각한 그런 고객 상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재고는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단위 구매량 300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구매할 때 300개 단위로 구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0의 배수로, 즉 300개, 그거보다 더 구매하려고 하면은 300 하나,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600개 이렇게 300의 배수로 구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달걀 한 판을 구매를 할 때 한 판으로 하야지 하나씩 낱개로 구매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기업들마다의 거래 단위가 미리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단위 구매량이라고 하는 것이 1회 구매량으로 딱 사전에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조건에서 지역물류센터에서 미래 고객들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고를 확보해야 하고 발주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통소요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2주차 거를 한번 다시 볼까요? 2주차는 1주 말에 현재 재고가 350이지요. 2주차의 수요가 130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2주차에 130개가 소요가 되어질 것이고 350개의 재고 중에서 마이너스 130 하면은 220이 남지요. 3주차 수요가 100입니다. 현재 재고가 220이니까 100을 차감을 하면은 120개가 남지요. 그러니까 안전 재고가 100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 재고보다는 높은 120개의 재고가 있으니까 발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지요. 4주차를 보시면은 수요가 120개로 나타납니다. 현재 재고는 120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안전 재고 100을 항상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재고 120이고 수요 120개를 충족시키게 되면 4주차는 재고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안전 재고에는 미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게 되면 4주차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고요. 4주차에 그 재고가 도달해야지만 안전 재고 100개가 확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4주차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드 타임이 2주입니다. 그러면은 2주 전에 주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4주차를 기준으로 3주차, 2주차가 4주차 기준으로의 리드 타임 2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주 말에 4주차를 대비한 발주량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재고는 100개만 필요하지만 4주차에 우리가 한 번 발주할 때 300개 단위로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주 말에 주문량 300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2주 말에 발주한 300개가 도달하는 것은 4주차에 도달하겠지요. 그래서 입고 예정량을 보시면은 4주차에 3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예정량 300개를 반영을 해서 4주차의 재고량은 그 전주에 120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달하게 되는 재고 300개 합치면 420개지요. 거기서 4주차의 수유량 120개를 빼면은 재고량은 300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 2, 3, 4주차까지의 재고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2주차에 발주량 200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산출해 낼 수가 있었죠. 이런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유통수요 계획의 발주 시기와 발주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물류센터의 유통수요 계획인데요. 중앙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물류 거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중앙물류센터는 그 하류에 다양한 지역 거점 물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그런 지역 거점 물류센터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그것이 합쳐져서 중앙물류센터에서는 그것이 바로 수요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물류센터에서의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 물류 거점으로부터 합산되어진 수요량으로 계산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어떤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게 중앙물류센터의 수요량으로 반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방법들은 기존에 우리가 지역물류센터에서
계산했던 방법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제는 중앙물류센터에서 이제 좀 더 복잡한 경우인데요. 지역물류센터에서의 어떤 수요 예측 결과가 쭉 올라와서 중앙물류센터의 수요 예측으로 결정이 돼서 투입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중앙물류센터에서 예측되어진 수요가 지역물류센터에서의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수요량이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재고가 소비되어지는 양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발주량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고 발주 시기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즉 수요 예측이 오차가 발생되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가 세 번째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기간 1에서 예측값이 100개가 170개로 바뀌어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을 때 그러면 중앙물류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지점 F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중앙물류센터까지 확장시키지 않고 지점 F만 본다고 할 때 지점 F에서 위에 있는 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주문량과 주문 시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2주차에 우리가 120개 수요를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120개 수요보다는 더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1주차에 더 많이 발생되어진 수요를 반영을 해서 2주차부터는 그 수요량을 제외를 하고 바뀌어진 수요량을 다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주차까지는 기존의 DRP 수요 유통 소요 계획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바뀌어진 수요 발생 시점부터 다시 재계산하는 방법, 그것이 수요 오차가 발생되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변동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수요 유통 소요 계획을 계속 변경시켜서 바꿔져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DRP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유동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고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의 그 실제량과 그리고 장부에 있는 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는지, 이런 문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재고 관리를 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 활동으로서 재고 조사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고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장부상에, 그러니까 ERP라고 하면은 ERP 상에 있는 재고와 그리고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가 맞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와 출고가 일어날 때마다 ERP에 입력을 하든지, 또는 ERP가 없을 경우에는 기업에서 엑셀이라든지 또는 장부에 기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그 내용이 창고에 있는 입출고 내용과 동일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입고량 얼마, 출고량 얼마를 계속 기입을 해 나갈 테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창고에 가서 실물들의 개수를 확인하다 보면은 우리가 장부에 적어놓은 또는 컴퓨터상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재고조사의 목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재고조사를 하는 시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또는 매일매일 검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구역에 따라서도 창고가 굉장히 큰 경우들이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물류 거점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류 거점, 물류 창고들이 굉장히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일시에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재고 수량을 정확하게 실물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일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 창고 구역을 모두 한꺼번에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일제 조사가 필요하냐면은 부분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미 조사되어진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조사하지 않은 품목이 또 옮겨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수량이 틀려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제 조사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경우에는 구역으로 나눠서 조사할 수밖에 없고요. 구역이 너무 또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구역도 순서를 정해서 그래서 일자별로 또는 월별로 주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구역을 나눠서 순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시 순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물 재고가 항상 자주 틀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연간 어떤 순환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 순환해서 연간 조사하는 방법, 상시 순환 조사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재고 기록 조정입니다. 이런 재고 조사를 통해서 실제 창고에 있는 수량과 그리고 우리 장부상 또는 컴퓨터상에 있는 수량이 다르다라고 하면 일치시켜 놔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일치시키는 작업, 그것이 바로 재고 기록 조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재고 기록의 과부족을 조정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과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가 장부상에 또는 컴퓨터상에 있는 기록상의 숫자가 실제 창고에 있는 것보다 많거나 과하거나 또는 적거나 부족하거나 그것을 조정해서 일치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과부족이 나타나는 이유는 처음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 기록한 경우지요. 그래서 숫자를 1을 넣어야 되는 것을 7을 넣었다든지 9를 넣어야 되는 것을 6으로 넣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숫자가 틀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기록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관리 소홀로 창고에 있는 숫자가 파손이 되어졌다든지 물건이 파손이 되어졌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망가져서 폐기를 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침수가 되어서 버려버렸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의해서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실물 재고와 그리고 기록상의 재고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숫자가 모자랄 경우에 창고에서 우리가 갑자기 물건을 만들어서 더 늘려놓을 수는 없죠. 결국은 장부상에 있는 기록상에 있는 내용을 숫자를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있는 기록을 바꿔야 되는 것이 바로 기록 조정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숫자는 그렇게 해서 일치를 시키고 그 원인은 별도로 찾아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재고 기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재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자산이지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숫자가 틀리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결제권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기록을 일치시키는데 즉 장부상의 기록을 빼거나 다하는데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승인권자도 숫자를 자기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승인권자가 조치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이 재고 담당자한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넘어서는 어떤 재고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또 차상위자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주요 조정사항은 기록을 주요 조정하는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록상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출고 담당자가 잘못 기록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출납대장, 입출고 기록을 바꿔야 되겠지요. 왜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기록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문제점들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는 그런 오류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의 기록과 실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실물의 창고에 있는 부분품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쇼룸이나 전시장에 출품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서 완제품에 조립을 해서 가지고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전시가 끝나면은 다시 반환을 해서 그것을 해체를 해서 부분품으로
숫자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쇼룸에 가지고 갔던 그 완성품 그대로 보관을 하는 경우죠. 그러면 완제품 하나가 늘어났고 거기 갖고 있었던 부분품들은 그만큼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어떤 분해 조립 과정에서의 어떤 숫자의 변환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재고라는 용어와는 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지요. 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의 가치, 자산 가치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이 재고의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재고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즉 우리가 재무제표로 나중에 그 기업의 성과를 연간 결산 시점에 보고를 할 때 재고의 가치가 얼만큼 자산의 가치로서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재고를 자산 가치로 평가하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고 자산 가치로 파악해야 되는 유형은 상품이나 제품,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공품, 우리가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원재료, 소모품, 저장품, 이것은 생산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다 우리의 자산이 투입되어져서 조달되어진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어떤 자산 가치를 우리가 재무제표 회계 가치로서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평가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손익계산서 상으로 볼 때 기말 재고의 금액을 산출을 해내죠. 매출 원가를 산출해지죠. 그래서 매출의 총이익을 따지죠. 그래서 기업의 결산 기간에 이런 기업의 연간 총이익을 산출해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매출액과 그리고 그 매출 원가를 반영을 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되어지는 매출 원가의 현재 재고의 그 보유 금액 그리고 매출에 투입되어진 조달 금액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기초에 우리가 재고로 매입해서 가지고 있던 기초 매입액이 있겠죠. 그리고 회계 기간 또한 단기에 우리가 구매한 그런 단기 매입액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총 가치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회계 기간 동안에 연간 회계 기간 동안에 판매되어진 품목의 수량이 있겠죠. 그것의 매출 원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은 기말 재고액으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은 우리가 보유했던 기초 재고 금액 그리고 단기 매입액에서 매출되어진 수량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를 뺀 금액으로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재고자산 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재고 유형들의 형태들의 금액을 산출하는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재고자산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서 매번 달라지는 재고 매입 금액의 변동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매입 금액의 변동을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가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매를 할 때마다, 즉 창고에 입고될 때마다 그 구매되어지는 품목의 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몇 개가 입고되어졌는지 수량을 매번 기록을 하는 형태입니다. 계속기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속기록법은 품목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번 기록하는 것이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품목에는 우리가 계속기록법 같은 것을 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 계속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부를 기준으로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죠. 현재 재고 그리고 입고되어진 양을 플러스를 하고 출고되어진 양을 마이너스를 하면은 우리가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현재 재고량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는 실제 창고에서는 비에 젖었다든지 또는 떨어뜨려서 깨졌다든지 또는 어떤 그 기록에 오류가 나타났다든지 해서 실제 창고에 있는 그 보유량과
계속기록법으로 장부에 기록했던 양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기록법에서의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은 실제 창고에 있는 어떤 재고의 보유량보다는 우리가 기록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의 보유량이 항상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장부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록상의 재고량이 더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말에 가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따질 때는 매출 원가가 실제보다는 더 작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크게 나타나고 매출 원가가 작게 나타남으로 해서 계속기록법으로는 단기 매출 이익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계속기록법을 어떻게 우리가 기말 재고액과 그리고 단기 매출액, 그 매출 원가를 따지는지 그 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매출량은 장부상의 매출 수량이겠지요. 기말 재고량은 장부상에 있는 기초 재고량과 단기 매입량 그리고 단기 매출량으로 해서 기말 재고량을 따질 수가 있을 테고요. 그것에 이제 단가를 곱하게 되면 기말 재고액이 산출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실지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품목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계속기록법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질조사법은 재고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실물의 그 재고량을 파악하고 그것으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출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고에 있는 것으로 그냥 기말 재고액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방법이 있지요. 창고에 있기 때문에 창고에 없는 것은 이미 매출되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버렸다든지 또는 분실이 되어졌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다 매출된 것으로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보다는. 그래서 매출 원가가 과대평가가 되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단기 매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 원가보다는 더 크게 부풀려진 매출 원가를 제외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출 이익이 낮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지조사법을 계산을 하는 것은 기말 재고량은 결국은 실지 재고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양이지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이러한 실지 조사되어진 기말 재고액을 뺀 값으로 우리가 기초 재고에서 단기 매입액을 합치고 기말 재고액을 뺀 값으로 해서 산출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입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매번 매입 시기마다 품목의 단가, 매입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재고자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이 달라지게 될 테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말 재고액과 매입 원가가 매출 원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어떤 방법으로 재고자산 금액을 평가할 것인가가 매출 총이익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원가법과 저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해당하는 재고 자산을 취득한 실제 금액이 얼마인가를 취득 금액 기준으로 따지는 방법입니다. 이 원가법은 다시 선입산출법, 후입산출법 또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이용해서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구매했던 어떤 품목의 보유기간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시중 가격이 계속 변동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과거에 구입했던 취득 가격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목의 가격이 내려갔을 경우에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보다는 시중 가격이 더 올라갔을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 단가를 따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취득 원가와 그리고 시중 가격과 비교해 가지고 보다 낮은 가격을 우리가 매입 원가로 반영하는 방법, 취득 원가로 반영하는 방법, 그것이 저가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재고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입 원가가, 매입 단가가 매입 시기마다 계속 바뀌어질 때 하나하나씩 매번 그 구입되어지는 시점의 취득 원가를 그 해당하는 품목의 단가로 키핑하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이 있죠. 보석 같은 고가품 같은 경우에는 매입 수량도 많지가 않을 테고 매입량 시기도 자주 발생하지 않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매입 품목에 대한 가격을, 단가를 유지하는 방법, 개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먼저 구매한 품목을 먼저 출고시키고 출고 시점에서 먼저 구매한 품목의 단가를 반영하는 방법, 선입선출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후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뒤에 매입한 원가를 출고시킬 때 거기에 반영하는 방법, 그것이 후입선출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번 선입선출, 후입선출의 매입 시기를 반영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매입이 되어진 다양한 품목의 원가를 총평균해서 그래서 평균 단가로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총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총평균을 조금 더 완화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입 원가에 새로운 품목이 새로운 게 또다시 추가로 매입이 되어졌고 그 추가로 매입되어진 품목의 원가, 단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가와 다르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평균을 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는 또다시 또 추가로 새로운 단가의 품목이 또 매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또다시 거기에 합쳐서 평균을 다시 산정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매번 매입이 발생할 때마다 평균을 매입 단가의 평균을 다시 산정하는 방법, 이동평균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평가 단가의 매입 단가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변동되어지는 매입 단가를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총이익 그리고 총이익의 구성이 되어지는 매출 원가 그리고 기말 재고액의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가 항상 오르는 시기, 인플레이션 시기, 즉 매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기말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게 나타나지요. 매출 원가는 그 반대일 수밖에 없겠지요.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는 서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나타날 테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선입선출법 순으로 그 크기가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마이너스한 금액이 있지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되고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제는 여러분들께서 선입선출법 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후입선출법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예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와 그리고 기말 재고액을 계산이 되어져서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그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창고 관리입니다. 창고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이지요. 그래서 물류센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고라는 범위에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창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구매 관리할 때도 살펴보았고 또 공급망에서도 우리가 창고라는 개념을 재고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창고의 기능은 주문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시점, 판매 시점의 어떤 완충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해서 소량으로 나눠서 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완충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유통 판매를 지원하는 그런
지원 기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수요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창고에 있는 재고로서 그런 수급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그리고 최종 소비자들의 중간에서 어떤 거점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창고는 최근에 와서는 기업들마다 규모가 대형화되어지고 있고 거기서 다루는 품목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수량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도저히 사람의 인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동화되어진 창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자동화되어진 창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창고 관리 시스템 WMS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 적용되어지는 창고에 적용되어지는 창고 관리 시스템 WMS는 물품의 입출고를 관리한다든지 재고 관리, 차량 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 관리 등의 다양한 지표들을 다루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겠습니다. WMS의 목적은 기존의 창고의 기능을 충실히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수가 있을 테고요. 특히나 피킹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 그 입고 출고의 시간을 줄여주는 커다란 역할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피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출고 관리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에 품목을 우리가 들여와서 쌓아놓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입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객들의 주문에 따라서 쌓여져 있는 재고에서 물건을 꺼내서 일부를 꺼내서 창고에서 내보낼 때 우리가 그것을 출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입고 프로세스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구매가 있으면은 발주를 하게 되겠죠. 발주가 되어지면은 거래처로부터 물건이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래처로부터 그 도착한 물건에 대해서 구매 담당자가 창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지요. 입고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입고 통보가 되어지고 입고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거쳐 가지고 입고 지시 그리고 내부에 완전히 입고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입고 활동에서는 다양한 그 입고 과정이 발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출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문에 따라서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서 전달하는 과정이지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출하 요청에 따라서 출고 지시를 하게 되고 피킹을 하게 되고 분류를 해서 검사가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 포장을 거쳐서 출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다양한 내용들로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6번에 보시면 출고 피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출고 피킹이라고 하는 것은 출고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서 출고해야 되는 품목들이 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출고 지시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있는 품목들을 선택해서 그래서 재고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따로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출고를 위한 피킹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지는 작업이고요. 과거 인력이 할 때는 창고의 규모가 크다든지 품목이 많은 경우에는 피킹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요. 그리고 오류도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만은 이런 WMS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런 피킹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출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고 보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고에 우리가 다양한 물건들을 적재를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보관의 기본 원칙인데요. 통로 대면의 원칙,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피킹 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양쪽을 마주보게 물건을 쌓아놓고 그리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높이 쌓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물건부터 먼저 출고를 시켜야지만 재고의 어떤 망실, 손실 또는 파손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명료하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치를 표시를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입출구가 많은 물건들은 빨리 출고시키기 위해서 출고 가까이에 위치시켜야 됩니다. 유사한 품목들은 유사한 품목들끼리 따로 또 위치시켜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품목들은 바닥에 가깝게 위치를 시켜야 되고 출구 쪽에 가깝게 위치를 시켜야지 취급하기가 편하지요. 그리고 표준화되어진 것은 어떤 렉에 선반에 위치시키는 것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표준화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바닥에 놓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그리고 연계되어지는 품목들끼리 같이 보관 장소를 연계시키도록 하는 방법,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입니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의 구역이 굉장히 클 때 구역과 장소를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관을 했을 때 살펴보는 방식과 유사하게 창고 배치, 레이아웃을 결정해서 구역과 위치를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네, 이상으로 우리가 공급망 관리에서 창고 관리에 대한 영역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공급망 관리에 관련된 모든 학습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